안녕하십니까. 전북교육감 김승환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저랑 만난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 보니까 오늘 처음 얼굴을 뵙는 분이 참 많으십니다. 저를 처음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할까? 처음에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잡히더라고요. 싸움 딱이다, 투사다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저 얼굴 가지고 어떻게 싸움을 한다는 것인가. 그래서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얼굴 그렇게 안 생겼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바꾸는 새 힘인데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분들의 모임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치열해가지고 너무 치열하고 너무 진지하고, 그래서 평소에 웃음도 없고, 갈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재미로 사나.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루 24시간 내내 진지할 필요는 없고 1시간만 진지하고 나머지 23시간은 즐겁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싸우는 것도 춤추듯이 하고 투쟁하는 것도 축제처럼 하고, 그렇게 이기는 것이지 맨날 그렇게 얼굴에 인상만 쓰고 싸운다고 이기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논자마다 다 자기 말을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아포리아의 시대라는 말을 하는데요. 아포리아는 그리스어는 그 뜻 그대로 길이 없음입니다. 길이 없음. 난제는 굉장히 많은데 길이 없다는 겁니다. 4.16에서 대한민국은 그 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였는데 그 난제 앞에 길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책임지려고 나선 사람 없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신뢰의 위기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 그게 한국 사회의 위기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저는 제 자신의 언어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선된 자들은 교육개혁을 부르짖습니다. 머리에 교육 철학에 관한 최소한의 가치라도 있는지 없는지 불문하고 당선만 되면 전부 교육개혁을 부르짖습니다. 1995년 5.3일 교육개혁 잘 아실 겁니다. 그때는 이름하여 문민정부 시절입니다. 그게 나오는데 사실 그 본질은 이제 교육시장화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겠다. 그런 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노선은 더욱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경쟁교육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경쟁교육 속에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몰아 넣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저는 이 정부의 실체를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2009년, 2010년 6월까지는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전공이 헌법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도대체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거기 잡은 게 있습니다. 이 정부는 헌법이 없다. 법질서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 법이다. 그래서 헌법상의 법칙과 원칙, 국회 입법의 원칙,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길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사리 만들어 놓았던 고교 평준화의 틀, 이것을 또 깨버렸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걸로 해서, 물론 특목고, 자사고는 그 전에 DJ 정부 때도 있었던 거지만 이렇게 해서 다 깨졌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자유로운 사립고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입시 정책이 좌지우지한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교육이 대학 입시 정책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 그런 흐름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해마다 6만여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아이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최후의 선택,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이름하여 진보교육감 13명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아마 4.16 세월호 국가살인이 없었더라면 13명이 당선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3명이 됐습니다. 언론, 교육단체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성격 규정을 했냐면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 그러나 저는 이 프레임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에서 진보냐 보수냐 이런 이데올로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래도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한다면 교육에서 이데올로기는 오로지 우리 아이들이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에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가? 뭔가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것, 지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뭔가 새로운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것, 이것을 희망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희망이 있는가? 저는 이 희망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앞에 말했던 것처럼 신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신뢰와 희망은 달리 갈 수 없는 단어다. 그래서 신뢰가 있으면 신뢰의 토대가 탄탄하게 구축되면 희망도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신뢰하고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고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고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는 이런 풍토가 자리 잡는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감하게. 그럼 그 희망은 뭐냐?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최근에 몇 개의 정권을 쭉 이렇게 거쳐오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아, 인간 재앙도 있구나. 한 인간을 잘 못 만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세상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인간 재앙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데 뭘 가지고 걸 거냐. 그걸 구체화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것을 혁신학교로 들었습니다. 혁신학교를 출발점으로 해서 모든 학교에 혁신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방향으로 잡았던 겁니다. 작년에 프레시앙에서 교육감실로 인터뷰를 왔습니다. 인터뷰를 와서 맨 마지막에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육감님, 돌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저기 전부 혁신학교로 말을 합니다. 학교 혁신을 말을 하고. 그럼 혁신학교, 학교 혁신이 본질은 뭡니까? 교육감마다 전부 답변이 달리 나옵니다. 그럼 교육감이 생각하는 혁신학교, 학교 혁신의 본질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혁신학교가 됐건 학교 혁신이 됐건 뭔가 없는 것을 새로 만들고 뭔가 뒤집어 엎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육 본질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의 보람, 배움의 즐거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구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알버트 벤 다이시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책에서 첫머리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의 헌법은, 영국 헌법이죠. 우리의 헌법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다음에 뭔가 사전에 기획을 하고 그 기획대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형성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일정 방향을 쭉 가면서 거기에서 모양이 나온다는 것이죠. 전라북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은 그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기획하지 않는다. 하나의 생명체처럼 이것이 어떻게 변화한가 두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 혁신학교가 122개인데 이 122개의 혁신학교가 다 모양을 달리한다. 내용도 달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 희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저는 오늘 이 발제문에서 4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육의 정치화 배제, 교육은 교육 전문가의 손에,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정치화 배제 문제인데요. 교육활동 그 자체가 가치시장적 활동이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교육이 정치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교육의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정치 권력의 교육 통제, 개입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헌법 제31조 사항에 말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이 교육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 이것은 헌법에 준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어져서 또 교육의 전문성을 법률로 구체화할 것을 헌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의 손에 맡겨라.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혼자서 좀 고고하게 주장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교과서 도덕성 회복하자. 교과서 도덕성 회복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제가 외롭게 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과서 도덕성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교과서의 수준, 다른 하나는 교과서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스스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교과서 내용 및 수준의 적정성의 원칙, 이걸 지켜야 하지 않겠냐. 하나의 예로 들어서 우리나라 중3 수학 교과서를 미국에 갖다 놓으면 고3 수학 교과서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배웠던 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 많은 양의 수학 지식은 수능 시험 끝나는 순간 다 증발해버린다. 이게 과연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과서의 수준을 높이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이들을 줄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0.1이라도 더 차이가 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과서 편성과 수능시험 출제 문제인데요. 지금 교과서 편성도 그렇고 수능시험 출제도 그렇고 대학 교수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대학 교수로 살았고, 그리고 수능 출제위원도 들어가 봤고, 지금은 보통교육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입니다. 이제는 대학 교수들이 초중고 교과서 편성에서 손을 떼도 아무 일 없다. 수능시험 출제에서 손을 떼도 아무 일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교사들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더 이상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타당성 인정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타당성 인정합니다. 문제는 타당성만 가지고 규범이 그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겠냐 하는 겁니다. 수능시험 출제를 할 때 저는 교과서 수준을 절대 벗어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명확하게 방향을 잡아놓고 원칙을 거기서 넘어가는 출제를 하게 되면 저는 과감하게 출제위원회에 대한 형사처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처벌량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 유치원에서 벌써 문자와 숫자 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진국이라서는 벌써 아동 학대로 처벌받아서 그런 행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문자, 숫자, 쓰기 교육, 이것도 형사처벌해버리라 하는 그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치고 교육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모두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대통령 앞에 새로운 교육 정책을 내놓습니다. 교육 관료들이 하는 짓입니다.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걸 쏟아내는 거예요. 정책을. 그리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능 시험 과목이 바뀌어버리고 교과서가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제3의 기구가. 그래서 이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1기 때, 교육감 1기 때 이미 6지역의 교육감들이 공동 선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만큼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확충 문제입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을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관계는 최소한의 통일성과 최대한의 자율성 원칙이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게 지방교육 자치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필요하죠.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교육부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에도 교육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연방정부가 그리고 주정부가 단위 학교에 공문을 아예 거의 내려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이게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방향만 중앙정부가 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역으로 맡긴다. 근데 우리는 2007년이죠. 2007년 1월 1일 국회가 지방교육 자체 관한 법률 제정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부를 향해서 교육부를 향해서 지방교육 자치를 더 확대시켜라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그 관료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교육 중앙 집권체제를 강화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토요일에도 그 말씀 드렸죠. 누리과정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다. 그리고 그 누리는 새누리의 누리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약속은 한 사람이 이행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 다른 사람이 퍼넘겨도 최소한 대한민국은 권력 분립의 원칙이 엄존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면서 퍼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설립인가 그리고 관리 감독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과 책임도 없는 시도교육청에 그걸 퍼넘긴 겁니다. 이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다. 저는 이 점에서 제가 놀라운 겁니다. 우리 도종환 의원님 앉아 계시는데 대한민국 국회 참 대단하다. 지금 자기 안방이 완전히 파헤쳐졌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시행령 국가, 지금 우리나라 법률국가, 헌법국가가 아니고 완전 시행령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마음 먹은 것은 전부 시행령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 전형적 것이 뭐였습니까? 교원평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처리를 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래?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엉뚱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거기에다가 교원평가에 관한 규정을 집어넣어서 강행해버린 겁니다. 국회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거. 그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거 퍼넘긴 것도 결국 법률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시도교육청에 넘긴 것이다. 이거야말로 제가 즐겨 쓰는 용어 중에 규범 쿠데타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경우에 2013년에만 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들어간 것이요. 951억입니다. 지금 951억을 학교 시설에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누리과정 예산하면 어린이만 생각하는데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누리과정 예산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그나마 법률상 교육감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이것은 해도 너무했다. 어떠면 그렇게도 헌법까지 파기하면서 퍼넘기냐 그런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독일에서요. 독일 어느 김나지움에서 17살 먹은 여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독일어 22개 단어로 된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름은 나이나 카인데요. 그 나이나가 이름이 아니죠. 독일에서는 언론이 철저하게 어린 아이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실명을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이 나이나 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곧 18세가 된다. 그러나 세금, 집세, 보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시를 분석하는 데는 능하다. 그것도 4개국어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이 트위터 문장이 독일 전체를 뒤흔든 겁니다. 우리가 과연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배운 교육이 정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인가.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교육이 안고 있는 치명적 문제점인데 이게 독일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그건 니네 집에 가서 배워야 되지, 엄마 아빠한테. 왜 학교에서 가르쳐달라고 해? 이런 반론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17살 먹은 학생이 제기한 문제를 독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논제로 잡고 있다는 것. 학생의 말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얼마나 건강한 나라고 얼마나 건강한 사회냐 하는 겁니다. 엘빈 토플러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래에 불필요한,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그 직업을 위해서, 미래에 불필요한 지식,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그 직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엘빈 토플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스 피케티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교육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공교육 강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이 갖고 있는 치명의 약점,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그리고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데 아무런 필요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아이들에게 집어넣고 있다. 여기에서 아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이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OECD가 주관하는 피사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점수는 해마다 상위권을 기록하면서도 행복지수는 최하위권, 학습 흥미도 최하위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어른들이, 국가가, 교육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범죄가 아니겠는가. 이젠 여기서 벗어나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